4세대 글로벌 리더로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가 되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0년 4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에서 무역실무를 같이 공부할 이경래 강사입니다. 무역실무는 4가지 세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무역계약, 수출화물 인도, 무역대금 결제, 그리고 신용보충, 이와 같이 4가지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 무역계약입니다. 무역거래는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을 체결을 하고, 수출자는 무역계약에 따라서 수출화물을 수입자 앞으로 보내죠. 수출화물 인도입니다. 수입자는 수출화물을 인수한 후에 무역계약에서 정한 대로 무역대금을 결제를 하죠. 이와 같이 무역계약 체결, 수출화물 인도, 그리고 무역대금 결제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무역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무역계약의 형태는 Contract, Agreement, Memorandum of Agreement, MOA라고 합니다. 그리고 Letter of Intent, LI라고 하죠. 그리고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5가지의 계약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보는 무역계약의 형태는 대부분 Contract와 Agreement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Contract는 수입자와 수출자가 무역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 무역계약에 따라서 법률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법률 효과를 나타낸다는 얘기는 수입자와 수출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무역계약은 Contract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무역계약이 되겠죠.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어그리먼트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무역계약도 자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그리먼트의 의미는 우리가 컨트랙트에 이르기 위해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합의하는 단계를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실무 현장에서는 컨트랙트와 어그리먼트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메모랜덤 오브 어그리먼트는 무역계약 체결이 장기간 소요되고 무역계약 체결하는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미리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그것을 Memorandum of Agreement, MOA라고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컨트랙트와 같지만 Memorandum of Agreement는 완결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컨트랙트에 이르지 못한 아직 완성된 계약의 형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을 사고 파는, 선박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계약을 예상을 해봅시다. 선박을 사는 데 있어서는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고, 또 선박을 검사해야 되는 단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박을 사고 팔 때는 계약 내용이 복잡하고 또 그 절차도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선박을 사고 파는 경우에는 반드시 MOA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Letter of Intent, LI는 한 상대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계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인데, 이 LI, Letter of Intent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 의향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보내는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계약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I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을 LI를 제출하는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즉 LI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률 관계는 성립이 되어 있지 않지만 LI를 취소한 그 당사자는 reputation, 그러니까 평판을 손상당하는 그런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은 우리가 신사협정이라고 하죠. 향후에 발생 예정인 거래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조하자라는 내용으로 MOU를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MOU 체결하면서 상투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법률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즉, 양 당사자는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MOU에 의해서 법률적인 구속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사협정이죠. 따라서 MOU를 체결을 하고 향후에 발생된 거래에 한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인 효과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지만 이 역시 MOU에 서명한 그 당사자는 계약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레퓨테이션의 손상을 입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MOA, LI, MOU는 법률적인 효과가 없는 무역계약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평판 리스크가 수반되는 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서명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무역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의 명칭은 Sales Contract, Sales Agreement, DA Contract, Proforma Invoice, Purchase Order, Sales and Purchase Agreement 여러 가지 형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명칭 밑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약으로서의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계약의 형식은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또는 관행적인 행위로 하든 무역계약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현장에서는 대부분 서면에 의해서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있지만 오랜 거래 관계에 있는 수출자와 수입자는 서면 계약서 없이 상호간에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또는 전화로 간단하게 언급을 함으로써 수출자는 수출화물을 선적하고 수입자는 그 수출화물을 인수한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이런 거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행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느 한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수출화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입자가 그 화물을 인수한 후에 현지에서 판매를 하고 수출 대금을 수출자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거래가 한 차례, 두 차례 반복이 되면서 그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는 물품을 보내고 수입자가 그 물품을 받는 것이 관행적인 행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행적인 행위 역시 무역계약의 한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역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그 형태, 수출하는 내용물, 대금을 상환하는 방법,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수출과 수입은 국가 간의 경계를 넘는 거래이기 때문에 간혹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 승인과 수입 승인의 절차를 통해서 국가 권력이 무역거래에 개입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 수출과 관련해서 국가의 권력이 마스크 거래에 개입된 사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역계약이 계약 자유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 권력이 왕왕히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역거래 절차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업 창업을 하고 무역업 창업을 한 후에 어떤 시장에서 활동을 할 것인지 시장 조사를 하겠죠. 마켓 리서치를 합니다. 마켓 리서치를 하면서 자신과 거래할 만한 상대방을 물색을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정하는 과정이죠.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정을 했으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용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상대방이 현지에서 평판이 어떠한지, 과거 비즈니스 실적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게 됩니다. 크레딧 인콰이어리 과정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만족스러운 상대방이라고 여겨지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거래 제의를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프로포설 단계입니다. 비즈니스 프로포설을 받은 상대방이 거래 수락 의사가 있으면은 프로포설을 보낸 상대방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인콰이어리 단계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 제의와 거래 수락, 프로포설과 인콰이어리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졌다면 수출자와 수입자는 청약과 승낙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퍼를 하고 오퍼에 대해서 억셉턴스를 하는 과정이죠.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 있으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수출자는 물품을 조달해서 선적을 하고 수입자는 그 선적된 물품을 인수한 후에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페이먼트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대금 지급이 완결이 되면 한 무역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출 화물에 불량이 있다거나 수량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엉뚱한 수출 물품을 선적을 했다면, 그리고 선적을 지연해서 했다면 수입자는 클레임을 제기를 하겠지요. 이 클레임이 제기되면 이 클레임을 해결하는 분쟁 해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무역거래 절차를 설명을 하면서 청약과 승낙은 좀 색다르게 표현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은 무역계약에 있어서 필수적인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상대방이 다른 특정 상대방에게 대상 물품, 수량, 가격을 확정을 해서 거래를 할 의향을 전달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청약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이것을 미러 이미지 룰이라고 하죠. 청약한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그 내용대로 거래를 하겠다는 의향을 청약자에게 보내는 것을 승낙이라고 합니다. 억셉턴스라고 하죠. 청약과 승낙이 왜 중요하냐? 이거 역시 마스크의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기 직전에 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오파를 했고 수입자가 승낙을 해서 무역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무역계약이 성립된 직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출자는 이왕에 맺어진 무역계약을 캔슬하고 새로운 상대방을 찾아서 무역계약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되면 수입자는 예상했던 이득을 상실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처럼 무역 현장에서 청약과 승낙이 쉽게 취소될 수 있다면 거래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는 청약과 승낙의 과정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청약과 승낙을 취소할 경우에는 역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취소와 철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수출자와 수입자는 그에 따라서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수출자는 수출 화물을 인도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이 되고, 이 수출 화물과 관련된 무역 서류를 역시 수입자에게 인도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이와 같이 수출자의 수출 화물 인도와 무역 서류 인도에 대해서는 인코텀스라는 국제 무역 규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세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 체결에 의해서 수입자는 수출자가 보낸 물품을 수령하는 의무가 발생이 되고, 수령한 물품의 대가를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는 대금 결제 의무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금 결제에 대해서는 무역실무 세 번째 세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역계약서를 샘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전체 19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무역계약서는 A4 용지 한 장이면 작성이 가능한 분량입니다. 쉽죠?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 1번 컨트랙트 넘버부터 19번 리마크 비고항에 해당이 되는 내용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7번 항목은 페이먼트 컨디션 대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8번은 딜리버리 텀스 화물 인도 조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은 contract price 계약 가격이죠. 그리고 10번에 shipping date 화물을 배에 선적해야 되는 날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번 quantity, 15번 document required 무역계약에 의해서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무역 서류를 인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했었죠. 어떤 서류를 인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샘플 계약서의 15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번 항목을 보시면 1번 항목에서 This contract shall be effective and valid when both parties sign hereunder. 양 당사자는 이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무역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청약하고 승낙하는 순간에 무역계약이 성립하는데 실무 현장에서는 이와 같이 청약과 승낙 순간에 무역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서면으로 무역계약이 성립하는 날짜를 특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짜를 무역계약에서 특정하도록 함으로써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과정을 거쳐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양 당사자,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다면 수입자가 무역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무역계약의 한 사이클이 완결이 되는데 무역계약에서는 왕왕이 클레임이 발생이 됩니다.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당사자가 무역계약의 내용을 위반했다, 즉 breach of contract가 발생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역거래는 수출자에게 보다 많은 의무가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입자는 수출화물 인수와 대금 지급 두 가지의 기본적인 의무 외에는 이렇다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자는 클레임의 원인 측면에서 보면 물품 하자, 서류 하자, 선적 지연 이와 같은 클레임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물품 하자라고 하는 것은 불량 물품을 선적을 했든지 계약서에서 정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선적을 했다든지 또는 수량이 무역계약에서 정한 수량보다 더 적게 선적이 됐다든지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클레임 발생 원인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클레임은 수입자에 의해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한편 수입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클레임은 수출자가 보낸 물품을 제때 인수하지 않는 물품 인수 지연의 클레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자가 물품 인수를 지연하거나 물품을 거절하게 되면 수출자는 외국으로 보냈던 물품을 다시 회수해 오거나 또는 물품을 현지에 일정 기간 보관해야 되는 불편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자의 물품 인수 지연이나 인수 거절은 수출자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일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수입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클레임 원인으로서는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대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수출자는 큰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클레임이 발생이 되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는 화해,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이 있습니다. 화해는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서 해결하는 방법인데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죠. 알선 조정은 수출자나 수입자 또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합의로
제3자를 지정을 해서 그 3자로 하여금 해결책을 모색하게 하고 그 3자가 제시한 해결책을 수입자나 수출자가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알선이나 중재에 의해서 제3자가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나 수출자는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아니면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중재와 소송도 제3자가 개입해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는 알선 조정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재나 소송을 통해서 제시된 해결책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임의로 수용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이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강제된다는 얘기죠. 중재와 소송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중재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지정한 중재인 1인 또는 3인에 의해서 중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재인이 중재안을 제시를 하면 그 중재 결과는 최종적인 것이 되고 또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재는 중재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출자나 수입자를 제외하고는 중재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중재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선임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되는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중재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중재의 특징에 비해서 소송은 국가의 사법부가 개입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중재가 단심으로 끝나는 것에 비해서 소송은 대개 3심까지 거치게 됩니다. 1심에 불복해서 2심을 가고 2심에 불복해서 3심에 가게 되는 거죠. 과정이 좀 길고 복잡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재는 수출자와 수입자 외에는 중재 과정, 중재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소송은 기본적으로 재판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재와 소송의 차이점이 있죠. 이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를 해서 수출자와 수입자는 무역계약서에 분쟁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 샘플 계약서를 다시 보시면 17번 항목에 Resolution in Dispute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양 당사자 간에 발생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번에 보시면 Governing Law, 중거법, 그러니까 분쟁을 해결할 때 필요한 법적 기준, 그 중거법을 어떤 법으로 할 거냐라는 것을 정하는 항목인데요. 이 샘플 계약서에서는 대한민국 법을 중거법, 가버닝 로로 하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상사중재원은 한국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무역계약의 내용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CISG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CISG는 1980년도에 유엔에서 채택한 협약인데 각 국가가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각 국가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CISG, 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 샘플 계약서에서 중거법, 그러니까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을 한국법으로 정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한국법을 명시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가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물품 매매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했고 그 중거법이 한국으로 설정이 된 무역계약에 대해서는 유엔 협약, 그러니까 CISG를 통해서 분쟁 해결을 모색하게 됩니다. CISG,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가입국은 총 90개 국가에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 이태리, 주요한 무역국가는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미가입국으로서 영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남아공, 태국, 브라질이 있는데 인도와 남아공은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이처럼 영국을 비롯해서 과거 영국의 식민지 국가는 대체로 CISG에 가입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무역 국가가 CISG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계약에서 분쟁이 발생이 되면 아마도 CISG를 기준으로 분쟁 해결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무역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수출 화물의 인도,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화물을 보내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역거래의 3요소,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화물을 보내고 수입자는 화물을 받은 후에 무역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일정 기한 후에 수출자 앞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무역계약 체결, 수출화물 인도, 무역대금 결제 3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이번 세션에는 두 번째 절차에 해당하는 수출화물 인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출자는 수입자 앞으로 물품을 인도, delivery the goods, 수출 물품을 인도하는 의무가 발생이 되고 동시에 수출화물 인도와 관련된 무역 서류를 수입자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물품을 인도하고 무역 서류를 인도하는 절차를 인코텀스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스는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여러 가지 무역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그 무역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수출화물 인도와 관련해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수출자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웨어하우스 특정 구역에 당신에게 인도할 수출화물이 있으니 와서 가져가세요. 수출 승인 절차, 수출 통관도 수입자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와 같은 주장을 수출자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로서 수입자가 수출 물품을 우리 웨어하우스에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수입국에서 필요한 수입 승인 절차, 수입 통관도 수출자가 책임지세요. 이와 같이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로서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수출화물 인도 조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수출자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출화물을 수출지의 항구에 도착한 배에 싣는 것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이후 배에 실어서 수입국까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수입자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로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을 배에 실어서 수입지 항구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수출화물을 배에 싣고 수입지까지 오는 과정에 수출화물이 손상되거나 분실이 될 우려가 있는데 이 손상되거나 분실될 위험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수출자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시나리오는 세 번째에 비해서는 수출자에게 수출화물 인도 책임이 약간 더 가중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수출화물 인도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출화물 인도 책임과 관련해서는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정한 국제 규칙에 의해서 화물 인도 조건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코텀스라고 부르는데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축약해서 인코텀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인코텀스에 대해서는 이 국제무역업계가 오랜 동안 약속으로 지켜온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운송 절차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트랜스포테이션이죠.
이 트랜스포테이션 관련해서는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고 운송비, 그러니까 프레이트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인코텀스는 정하고 있는 거죠. 수출 화물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프레이트 외에도 운송비 외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수출자의 창고로부터 수출지의 항구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운송 비용, 그리고 수출 통관을 하는 데 발생되는 비용, 그리고 수출지의 항구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핸들링 차지가 발생이 됩니다. 이와 같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인코텀스는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을 수출지에서부터 수입지까지 수출자의 웨어하우스로부터 수입자의 웨어하우스까지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대표적인 위험으로 수출화물이 손상이 되는 위험, 물에 젖거나 깨지거나 휘어지거나 이와 같은 손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화물이 분실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출화물이 손상되거나 분실되는 위험에 대해서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인코텀스는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위험을 보험으로 커버를 해야 할 텐데 보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누가 할 것인가, 즉 보험 계약을 수출자와 수입자 중에 누가 체결할 것인가, 그리고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텐데 그 보험료 부담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인코텀스는 정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스는 총 11개의 수출화물 인도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EXW, XWorks라고 합니다. 그리고 FCA, CPT, CIP, DAP, DPU, DDP, 그리고 오른쪽 화면 보시면 FAS, FOB, CFR, CIF 총 11개의 화물 인도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화물 인도 조건을 EXW, FCA, CPT, CIP 이와 같이 세 글자를 조합을 해서 코딩을 하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 각 인코텀스의 뒷부분에 인코텀스의 풀네임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W의 경우에는 XWork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각 화물 인도 조건 풀네임의 머리 글자를 따서 화물 인도 조건의 명칭을 코딩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반드시 꼭 머리 글자를 따서 화물 인도 조건을 코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보면 이 화물 인도 조건을 이해하는데 좀 난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무역 실무를 진행을 할 때 이 11개의 인코텀스 조건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11개 인코텀스 중 박스를 한 4개 인코텀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Works, DDP,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FOB와 CIF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화물 인도 조건 중 EXW, XWork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Works는 뒤에 나와 있는 works는 공장,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EX는 바로 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XWorks 하면 공장 바로 앞이라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EXW 조건에서는, 이 XWorks 조건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시나리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주장합니다. 우리 웨어하우스의 특정 구역에 당신의 물품이 놓여 있으니 와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수출 통관도 수입자가 하세요. 이런 시나리오였죠. 그래서 인코텀스가 정하고 있는 운송, 비용, 위험, 보험에 대해서 이 4가지 항목을 수입자가 모두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엑스포터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수출자의 창고로부터 트러킹을 해서 수출지의 항구까지 이동을 하고, 항구에서 배에 선적한 후에 도착지에서 도착지 항구에서 하역을 하고 그 물품에 대해서 수입 신고하고 수입자의 창고까지 이동하는 전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수출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수출함을 인도 조건으로 무역계약을 체결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모든 수출자들이 가급적이면 엑스웍스 조건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엑스웍스를 필요로 하는 거래 특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DP입니다. Delivered, Duty, Paid. 이 풀네임을 축약해서 DDP라고 하죠. Delivered라는 뜻은 수출자가 수출화물 수입자의 웨어하우스까지 인도한다, 딜리버한다 라는 의미의 Delivered이고, Duty라는 의미는 수입지에 화물이 도착해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수입 통관 절차도 수출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뒤에 페이드는 이 딜리버하는 과정 그리고 수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듀티까지 수출자가 페이드했다, 지급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DDP 조건은 엑스웍스와는 정반대로 운송, 비용, 위험, 보험 이 네 가지 항목을 모두 수출자가 부담을 해서 수입자의 웨어하우스까지 인도를 하는 조건입니다. 역시 수입자의 입장에서 무역계약을 DDP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하면 매우 편리하겠죠. 그렇지만 이 DDP 조건 역시 특정한 성격을 가진 거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화물 인도 조건입니다. 역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OB입니다. FOB는 엑스웍스와 DDP 사이의 중간 정도의 부담을 나타내는 인도 조건인데, 그러니까 수출자와 수입자가 비슷한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약간 수입자 쪽으로 화물 인도 관련한 부담이 좀 이동해 있는, 수입자가 약간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나리오에서 봤던 내용은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지 항구의 선박 위에 올려놓는 데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 그 이후 운송에 관련된 운송 비용 그리고 위험, 보험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시다 라고 수출자가 주장을 하는 거죠.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를 축약해서 부르는 화물 인도 조건입니다. CIF의 수출화물 인도 조건은 수출자가 이와 같이 주장을 하는 거죠. 수출 물품을 수출지의 선박에 싣고 그 선박이 도착지의 항구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운송비 그리고 비용, 수출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이후의 비용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부담을 하세요.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는 수출지의 선박에 물품을 싣는 순간까지 위험은 우리 수출자가 부담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위험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우리가 가입을 하는데 그 보험은 우리의 웨어하우스부터 도착지 항구에 도착해서 물품을 하역하는 데까지 위험을 커버하는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즉 수출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수출화물 인도 조건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보신 FOB와 CIF는 유사한 수준의 책임을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분담을 하고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FOB에서는 운송계약을 수입자가 체결하고 CIF에서는 운송계약을 수출자가 체결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역시 FOB에서는 수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CIF에서는 수출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인코텀스, 어떤 화물 인도 조건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래들이 과연 어떤 화물 인도 조건을 선택을 하고 있는지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을 기준으로 통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트 클리어런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수출 통관을 한 건수 기준으로 액수억수는 전체 통관 건수의 9.9%가 액수억수로 무역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FOB는 40%, CIF는 20.1%, DDP는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경우를 보면 액수억수는 4.5%, FOB 62.9%, CIF 4.6%, DDP 2.1%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액수억수, FOB, CIF, DDP가 수출의 경우에는 약 72.5%, 수입의 경우에는 74.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출자, 대한민국의 수입자는 약 4분의 3이 이 네 가지의 수출함을 인도 조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수출자 수입자가 왜 엑스웍스를 이용을 하는지 그 이유를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선박을 많이 수출을 하죠. 이 수출 선박은 모두 다 엑스웍스 조건으로 무역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엑스웍스 조건으로 무역계약이 체결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선박이 건조되는 과정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되는데 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내내 수입자의 엔지니어가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마일스톤에 따라서 일정 기간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완공 승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자의 대리인, 수입자의 직원이 수출지에 상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선박이 완공이 돼서 수입자에게 인도될 때는 수입자가 소재한 수입국으로 선박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배에 물건을 싣고자 하는 화주, 쉬퍼가 있는 지역으로 선박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지에 상주를 하면서 완성된 선박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수입자가 그 배를 수출지에서 인도받아서 수출 통관까지 하고 화주가 있는 소재지로 화주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거래의 특성에 의해서 수출자와 수입자는 선박 수출에 대해서 엑스웍스 조건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서는 근거리 내륙 운송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근거리이면서 육상으로 화물을 운송을 하죠. 그래서 수출자가 수출 화물을 만들어 두면 수입자가 자신의 화물 소요 일정에 따라서 아무 때고 수출자에게 트럭을 보내서 그 물품을 실어오게 하는 이런 거래의 특징을 가진 거래는 엑스웍스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거리 내륙 운송에서 수입자가 수출 통관까지 책임지는 전 과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엑스웍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대개의 경우 수입자가 운송수단, 트럭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트럭 보유를 통해서 운송비를 최소화하고 또 수입자의 필요 시기에 따라서 물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납품 일정을 수입자가 통제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엑스웍스로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서 글로벌 포워드 네트워킹을 가진 다국적 제조회사는 엑스웍스로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국적 부품 조달 기업의 예로 LG전자를 보면 LG전자는 버만 판토스라는 글로벌 포워딩 회사를 관계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LG전자가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 버만 판토스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출자의 창고에서 수출 통관까지 수행하게 하고 그 물품을 해외 생산 기업에 공급을 하는 이런
부품 조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포워딩 네트워크를 가진 다국적 부품 조달 기업은 엑스웍스로 거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DDP는 어떠한 경우에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DDP를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수출되는 어린이용 패브릭 사례를 보면 어린이용 패브릭 사례는 환경 요소에 대해서 수입 통관할 때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용 패브릭을 수입하는 수입자 입장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수입 통관 과정에서 거절이 되는 경우 수입 물품을 수출지에 다시 보내야 하는, 회송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입자는 아예 처음부터 수입 통관 과정을 수출자가 책임지는 DDP로 거래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DDP로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출자는 수입지 현지의 에이전트를 임명을 해서 그 에이전트가 수입 통관을 진행을 하게 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본지사 간 거래에서 때때로 DDP가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LG전자의 멕시코 생산법인이 이제 막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생산법인이고 이제 막 설립이 됐기 때문에 수입 절차를 진행할 만한 노하우가 아직 축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LG전자는 본사에서 부품을 멕시코 생산법인으로 보내면서 수출자가 수출 화물의 이동 전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수입지 현지에서 수입 통관까지 담당하도록 이렇게 무역계약을 DDP로 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역계약에서 FOB를 선택을 할 것인가 CIF를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FOB와 CIF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품의 경우는 대개 컨테이너로 운송을 합니다. 컨테이너로 운송을 하는 경우 인코텀스의 선택권은 대체적으로 수입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자가 FOB로 할 것인지 CIF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만일 수출자와 수입자 가운데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더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거냐 하는 측면에서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하면은 CIF로 무역계약을 체결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수입자가 운송계약에 대해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면 FOB로 무역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FOB로 무역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수출자는 수입자와 물품 가격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운송계약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부담을 하고 수입자가 선사, 해운사와 협의를 해서 운송비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할 때 누가 운송비를 더 절감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FOB 또는 CIF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규모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벌커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FOB 또는 CIF 선택에 있어서 약간 내용이 좀 다릅니다. 대규모 오일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가 운송계약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국수국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수입 화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선박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현재 중국에 원유를 해외에서 수입할 때는 중국에서 건조한 배 그리고 중국의 선사를 이용해서 원유를 수입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가 개입해서 어떤 선사를 이용할 것인지 어떤 배를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면 그때는 FOB 또는 CIF 결정을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중국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원유 도입에 중국 선사 또는 중국에서 건조한 배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면
이때 중국이 원유 수입과 관련해서 외국의 원유 공급자와 체결하는 무역계약은 FOB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겠죠. 그래서 중국의 원유 수입자가 중국의 선사 또는 중국에서 건조된 배에 선박을 싣도록 운송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국가가 개입하는 무역거래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 수입자가 FOB 또는 CIF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벌크 거래는 FOB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입국의 선사가 운송계약을 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방식으로 무역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인코텀스 선택에 대해서 이제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인코텀스는 수출자나 수입자가 서로 바게닝 파워를 이용을 해서 서로 유리하게 엑소웍스 또는 DDP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의 특징, 화물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우선적으로 인코텀스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코텀스는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최소로 절감할 수 있느냐, 수출자와 수입자가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인코텀스를 고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운송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코텀스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나 한번 선택된 인코텀스는 이후 거래되는 무역계약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됩니다. 그 인코텀스가 자신들의 거래 형태나 수출 화물에 맞느냐 하는 것을 좀 고려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인코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거래에서 어떤 인코텀스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가장 정확한 인코텀스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수출화물 인도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세션에는 무역대금 결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을 체결을 하고 무역계약에 따라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수출화물을 인도하고 수입자는 수출 물품을 인수한 후에 무역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서 무역대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즉 무역계약 체결, 수출화물 인도, 무역대금 결제. 이 세 요소 중에서 이번 세션에서는 무역대금 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수출자는 수출화물을 인도하는 의무가 발생이 되고 수출화물과 관련된 무역 서류를 역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수입자는 수출자가 보낸 물품을 인수하고 무역계약에서 정한 결제 기일에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두 가지의 의무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역대금 결제와 관련해서 무역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무역대금 결제 조건에 대해서 이번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대금 결제 방법으로서 무신용장 방식과 신용장 방식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무신용장 방식은 각각 사전결제, 동시결제, 사후결제로 구분이 됩니다. 사전결제, 동시결제, 사후결제의 시점 기준은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결제가 되면 사전결제, 수출화물 인도와 동시에 결제 또는 수출화물과 관련된 무역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은 동시결제, 사후결제는 수출자가 수출화물을 수입자에게 인도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제하는 방식을 사후결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결제는 무신용장으로서 캐시 인 어드밴스라고 합니다. TT라고 간단히 부르기도 하죠. TT는 전신환 송금 방식, 텔레그래픽 트랜스퍼를 축약해서 T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시결제는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 CAD 또는 캐시 온 딜리버리,
COD로 구분을 합니다. 사후 결제는 오픈 어카운트, OA라고 간단히 부르기도 하고 사전 결제와 마찬가지로 TT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그리고 Document Against Payment, DP가 무신용장으로서 사후 결제에 해당하는 무역대금 결제 방법입니다. 신용장 방식은 사후 결제 방법으로서 사이트 LC가 있고 유선스 LC가 있습니다. 사이트 LC라는 방식은 신용장 대금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수출화물을 인도하는 즉시 수출자의 거래 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무역대금 결제 방식이 사이트 LC에 해당하고, 유선스 LC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신용장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수취하는 방법인데, 수출자의 거래 은행이 유선스 LC에 대해서도 신용장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출자는 수출화물을 수입자에게 인도한 직후 신용장 대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이트 LC, 유선스 LC는 신용장 대금을 받는 시점 기준으로는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 결제와 동시 결제 방식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에서 사전 결제가 이용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수출자와 수입자가 거래 경험이 서로 축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자가 수입자의 신용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때에 수출자는 수출화물을 수입자 앞으로 인도하기 전에 무역대금을 일부 또는 전부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신용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계약을 하는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사전 결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출자가 수입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무역계약에 따라서 수출화물을 수입자 앞으로 인도해야 될 텐데, 그러면 수출자는 수입자 앞으로 인도할 물품을 국내에서 조달을 해야 합니다. 이때 조달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그 운영자금을 수입자의 사전 결제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사전 결제가 이용되고 있는데,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가 누적이 되면서 서로 간 신용이 축적이 되면 사전 결제는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 결제 방법은 CAD, COD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CAD는 Cash Against Document로서 수출자가 수출지에서 수입자의 대리인, 수입자의 에이전트에게 수출 서류를 넘기면서 수입자가 동시에 수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COD, Cash on Delivery는 수출자가 수출화물을 수입지에 보내고 수입지에서 수입자가 물품을 검사한 후에 무역대금을 수입지에 있는 수출자의 대리인에게 즉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동시결제 방식은 수출국에 수입자의 대리인이 있든지 수입국에 수출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무역대금 결제 방식입니다. 다음은 OA의 수출화물 흐름과 서류 전달 그리고 결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A는 오픈 어카운트 또는 TT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수출자, 여기서는 쉬퍼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수출자, 쉬퍼, 동일한 수출자이고, 이 그림에서 컨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자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수출자, 쉬퍼와 수입자, 컨사이니가 무역계약을 체결을 하고 무역계약에 따라서 수출화물을 선적하게 될 것입니다. 수출화물은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나열되어 있는 과정을 통해서 수출화물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것입니다. 이때 수출자는 자신이 지정한 포워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수출화물 인도 과정을 밟게 되고, 수입자는 자신이 지명한 포워드를 통해서 도착한 화물을 수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수출자의 포워더는 수입자의 포워더에게 무역 서류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달하는 무역 서류는 여기에 표시된 선화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와 같은 서류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적시된 무역 서류들이 수입자의 포워더에게 도착하면 수입자의 포워더는 수입자에게 연락을 해서 수출 서류, 무역 서류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수입자는 이 무역 서류를 이용해서 수입지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입신고를 마친 후에 수출 화물을 수령을 하고, 수입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대금 결제 기일이 되면 자신의 거래 은행에 수출 대금을 송금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수입자 은행은 수출자의 은행에 송금을 하고, 수출자 은행은 수출자에게 알려서 수출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완료되게 됩니다. 무역계약에서 OA에 의한 무역대금 결제 방식은 이 슬라이드에 표시된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보시면 TT 60 days from BL date. BL date는 화물이 배에 실린 날짜를 의미합니다. 화물이 배에 실린 날짜로부터 60일 되는 때에 TT, 은행 송금 방식에 의해서 결제를 한다라는 의미이죠. Payment shall be made by OA, 괄호 TT, within 60 days after BL date. 역시 BL date로부터 60일 안에 OA에 의해서 대금이 결제된다라는 의미이죠. 세 번째 표현 보시면 Payment shall be made by TT within 60 days after AWB date. AWB는 항공으로 화물을 보낼 때 AOA 빌, 항공 운송장이 발행이 되는데, AOA 빌 발행일로부터, 즉 항공기에 수출 화물을 실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TT 방식, 은행 송금한 방식, 은행 전신환 방식에 의해서 대금이 결제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표현을 보시면 Payment shall be made by TT within 6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goods by the buyer. 수입자가 물품을 수령하고 60일 안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대금 결제 방식 표현은 Payment shall be made by open account, 괄호하고 TT라고 하고 있죠. Immediately, but not later than 3 days after the date of delivery of the goods to a forwarder designated by the buyer. 바이어가 지정한 forwarder, 그 forwarder가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안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표현이죠. 다음은 DA의 수출화물 흐름과 서류의 전달, 그리고 대금 결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DA의 수출화물 흐름도 앞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OA의 수출화물 흐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다른 점은 무역서류의 흐름 과정입니다. OA에서는 무역서류가 수출자의 포워더에 의해서 수입자의 포워더에게 전달이 됐는데, DA 대금 결제 방식에서는 수출자가
수출자의 거래은행에 무역서류를 전달을 합니다. 이때 무역서류 전달할 때 환어음을 별도로 발행을 해서 선화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보내게 되죠. 환어음은 Bill of Exchange인데 뒷 슬라이드에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자 은행은 수입자로부터 추심 요청, 그러니까 무역 서류를 받고 추심 요청을 받게 되면 그 서류를 잘 챙겨서 수입자의 은행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림의 2번 절차이죠. 수입자 은행은 수출자 은행으로부터 받은 무역 서류를 컨사인이 수입자에게 통지를 하죠. 여차저차한 무역 서류가 도착을 했습니다 라고 통지를 하면 수입자는 수입자 은행에 찾아가서 무역 서류와 함께 도착한 환어음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 환어음에는 대금을 며칠자에 갚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죠. 따라서 수입자가 환어음을 인수를 하고 사인을 했다는 의미는 이 어음의 만기 일자가 되면 대금을 상환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인을 하는 것이고, 이 사인을 하게 되면 수입자 은행은 수출자로부터 전달된 무역 서류, 그러니까 선화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내주는 거죠. 그러면 수입자는 받은 무역 서류를 가지고 화물을 수령을 해서 수입 신고를 마치고 화물을 자신의 창고로 가져가게 되겠죠. 그리고 수입자는 사인을 했던 이 환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가 되면 그 만기 일자에 수입자 은행에 무역대금을 상환을 하고, 수입자 은행은 그 환어음 대금을 수출자 은행 앞으로 보내고, 수출자 은행은 수출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결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의 대금 결제 과정은 OA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죠. 이 DA의 특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DA는 말씀드린 대로 환어음이 발행이 됩니다. Bill of Exchange죠. 그런데 이 환어음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한 환어음은 무효의 환어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험이 소환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은행을 통해서 무역 서류를 전달을 하고 무역대금을 추심을 하기 때문에 이 무역대금 수령 과정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은행에 200에서 300달러 정도의 추심 비용을 지급을 하게 되고, 국가에 따라서는 수입 국가, 그러니까 환어음을 사인하는 수입자가 소재한 국가에 따라서는 환어음에 사인, 그러니까 억셉턴스를 할 때 스탬프 텍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무역대금 결제 기일을 좀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기를 연장하는 거죠. 이 만기를 연장할 때도 역시 은행 채널을 통해서 만기를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은행 채널을 이용하는 과정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DA 조건의 특징으로서 수출대금 채권 채무가 수입자가 어음에 사인을 함으로써 어음 채권과 어음 채무로 변환이 됩니다. 수입자가 환어음의 인수, 즉 사인을 함으로써 수출대금 채권 채무의 성격이 변한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수출자가 수출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환어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신용위험은, 즉 수입자가 만기에 무역대금을 상환하지 않을 위험은 OA나 DA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결제 조건은
복잡하고 비용이 수반되는 결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위험은 OA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장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을 체결을 하고 무역계약에 따라서 수출화물을 인도하겠죠. 그런데 수출자가 수출화물을 인도하기 전에 수입자의 신용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수출화물을 보내고 나서 수입자가 대금을 제때 잘 갚을 것인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신용장 방식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개입을 해서 이 수출자가 우려하는 무역대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확약을 함으로써 수출자가 갖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수입자는 수입국 은행으로부터 무역대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일정한 신용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국의 은행, 수입국의 은행이 수출자와 수입자의 무역계약에 개입을 해서 무역을 원활하게 해주는, 신용을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수출지와 수입국이 격지간이고 멀리 떨어져 있고 수출자와 수입자가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거래 관계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신용장 대금 결제 조건은 가장 아이디얼한 무역대금 결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국 은행, 수입국 은행이 개입하면서 비용을 발생을 시키고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이 절차가 우리가 본 DA 무역대금 결제 방식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고 절차가 복잡한 이 이유로 해서 신용장 대금 결제 방식은 오늘날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대금 결제 조건별로 각 대금 결제 조건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통계를 볼 텐데, 그 통계에는 신용장 사용 비중이 약 10% 정도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신용장 거래에 의한 선적과 결제 절차를 보십니다. 여러분 한눈에 보시더라도 무역대금 결제 절차가 DA 못지않게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이유로 해서 무역대금 결제 방식에서 신용장이 기피되고 있고, 더욱이 신용장 방식에서는 수출자가 이 무역 서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게 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 즉 이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unpaid,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을 안고 있는 무역대금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이 신용장 거래 방식은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거래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무역 실무 강의를 듣게 되시면 이 신용장 거래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신용장을 사용해서 무역 거래를 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역 실무에서 어떤 대금 결제 조건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비중은 각각 얼마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 역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수출하고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먼저 수출을 보시면 2019년도 수출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OA 방식이 64.3%, DA 방식이 9%입니다. 그리고 LC 유산스 4.3%, LC 사이트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AD, COD 동시결제 방식이 10%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수입 쪽을 보시면 OA가 71.7%, DA 결제 방식이 2.3%, LC 유선스 7%, LC 사이트 10.3%, 그리고 동시결제 방식이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수출의 경우는 OA나 DA가 63.3%를 점하고 있고 LC는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를 보면 OA와 DA가 약 7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약 4분의 3 정도가 DA와 약 4분의 3 정도가 OA와 DA를 통해서 수입 결제되거나 수출 결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용장 결제 방식을 설명을 하면서 신용장은 무역실무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거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를 보면 수출은 약 10%, 수입은 약 17%가 신용장으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수준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 대금이 결제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신용장 결제 조건은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면서, 그리고 석유 제품을 수입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석유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대부분 신용장을 사용을 합니다. 석유 제품 수입, 석유 제품 수출, 그리고 원유 수입, 대개 거래 규모가 크죠. 그래서 이 신용장의 대부분은 원유 수입이나 석유 제품 수출 수입과 관련이 돼 있고, 일반적으로 상품 수출 거래에 있어서는 신용장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유나 석유 제품의 거래 특성상 신용장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밖의 일반 물품 매매에 있어서는 신용장 사용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무역 계약을 하게 된다면 수입의 경우이든 수출의 경우이든 OA로 무역 계약 체결을 할 가능성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에 의해서 무역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스에 있는 동시결제 조건 CAD, COD 역시 10% 내외로 꾸준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동시결제 방식 역시 수출국에 수입자의 에이전트가 있거나 수입지에 수출자의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조건으로서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사용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결제 조건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무역계약을 체결한다 하시면 수출이든 수입이든 OA 방식, TT 방식에 의해서 대금 결제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역계약에 있어서 결제 조건 선택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마도 무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입자와 수출자가 최대로 협상하는 포인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역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결제 조건 선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자신의 안전만을 고려해서 사전 결제만을 고집한다면 무역계약은 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수출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 결제 방식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사후 결제 방식으로, 그것도 외상기간을 길게 하는 방식으로 결제 조건을 선택을 한다면 무역계약을 성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약간의 사전 결제, 그리고 짧은 신용기간을 갖는 무역결제 방식을 통해서 계약 당사자가 결제 실적을 축적해 가고 점진적으로 신용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사전 결제 방식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사전 결제 규모를 없애는 방식으로 거래를 점진적으로 신용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신뢰를 보충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나라가 수출보험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자의 신용을 보충하고
또 수출자는 수출보험 제도를 통해서 운영비를 워킹 캐피털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수출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세션에서는 무역거래에 있어서 신용 보충과 운영자금 조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무역계약 체결, 그리고 그에 따른 수출화물의 인도, 그리고 수입자에 의한 무역대금의 결제, 이 3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세션에는 무역대금 결제와 관련해서 신용을 보충함으로써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션에 OA에 의한 무역대금 결제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오픈 어카운트, OA에 의해서 거래하는 경우 수출자는 신용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신용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지에 인도를 했는데 수입자가 물품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품 인수 거절이죠. 그리고 수입자가 물품을 인수하고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 지체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자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 거절이죠. 수입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에 수입자의 재정이 악화돼서 대금 지급을 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수입자가 도산을 하거나 수입자가 은행 관리 상태에 빠지게 되면 대금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이와 같이 물품 인수 거절, 지급 지체, 지급 거절, 지급 불능의 상황을 수출자는 우려를 해서 무역계약 체결을 꺼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수출자가 수출보험을 활용을 하게 되면 수입자의 이 신용위험을 일정 수준 커버를 하게 됩니다. 수출자가 단기 수출보험을 이용하는 거죠. 단기 수출보험, 그러니까 수출신용보험은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수출신용보험은 공적 수출신용보험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 수출신용보험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적 수출신용보험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 K슈어에서 수출신용보험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사이노슈어, 일본은 넥시, 미국은 US 엑심뱅크, 캐나다의 경우는 EDC가 수출신용보험을 맡고 있는 공적 기관에 해당합니다. 민간 수출신용보험기관을 활용하는 국가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입니다. 민간 수출신용보험기관으로서는 코파스, 아트라디우스, 율러, 헬메스가 있습니다. 이 코파스, 아트라디우스, 율러, 헬메스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민간 수출신용보험기관이죠. 다음은 단기수출보험 가입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는 무역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수출자는 이 무역계약을 근거로 K슈어, 한국에 있는 공적 수출신용보험기관이죠. K슈어에 수출보험 한도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K슈어는 보상 한도를 결정을 해서 수출자에게 알려주고 수출자는 이 보상 한도를 참고를 해서 물품을 선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한도가 많이 설정이 되면 물품 선적을 무역계약 범위 내에서 최대로 물품을 선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품을 선적한 후에 무역보험공사에 수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죠. 이 선적한 물품의 대금 결제 기일에
수입자가 물품 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수출자는 무역보험공사 K슈어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 K슈어는 미리 정한 보험 한도 범위 내에서 수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단기 수출보험에 가입을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즉 수입자가 무역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K슈어에 무역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신청을 해서 손실을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수출보험 가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보험 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험 한도가 많게 결정이 되면 물품 선적을 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험 한도가 부족하면 무역계약 금액이 여하이 많더라도 물품 선적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K슈어는 보험 한도 설정에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4가지 요소를 고려를 합니다. 수출자의 신용도, 수입자의 신용도, 그리고 무역대금 결제 조건, 수출입자의 과거 거래 실적을 보게 됩니다. 이 4가지 결정 요소 중에 2번 수입자의 신용도가 가장 비중이 크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자의 신용은 수입자의 실존 여부, 그리고 수입자의 업력, 수입자의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규모를 참조를 하게 됩니다. K슈어가 수입자 신용조사를 할 때는 외국 현지의 신용조사 전문기관을 활용하거나 K슈어의 국외지사를 통해서 수입자의 신용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 한도에 있어서 수입자의 신용도가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K슈어가 수입자 신용조사를 진행할 때 수입자는 외국 현지의 신용조사 전문기관 또는 K슈어의 국외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수입자의 신용도가 양호하게 평가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 한도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한도는 회전해서 사용이 됩니다. 리발빙 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무역보험 한도가 30만 불이고 무역대금 결제 조건이 OA 90days from BL date입니다. 그러면 선적을 하고 90일 안에 무역대금이 결제가 되는 거죠. 90일이 지나서 새로운 거래를 하고 그 새로운 거래를 다시 또 보험 한도 30만 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거래가 90일이 지나서 결제가 되고 나면 이 보험 한도는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리발빙을 하는 거죠. 회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OA 90대 있으면 1년 365일 기준으로 보면 4회전, 4차례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례별로 1번, 2번, 3번 3가지 사례를 슬라이드에 적시를 하고 있는데요. 수출자가 중소기업이면 보험 가입 비율은 100%입니다. 즉 수출자가 30만 불을 선적을 했고 30만 불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다면 보험 가입 비율 100%, 30만 불을 전부 보상을 한다는 의미이죠. 2번, 수출자가 중견기업인 경우 보험 가입 비율은 97.5%입니다. 이 의미는 수출자가 보험 한도 30만 불 범위 내에서 선적을 했습니다. 30만 불 선적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만기에 결제가 되지 않았을 때 보험 가입 비율 97.5%를 반영을 해서 약 29만 7,500불 정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수출자가 대기업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 비율 95%를 반영을 해서 선적 금액의 95%를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를 가정을 하면 보험 한도 30만 불, 무역대금 결제 조건 OA 90days from BL date에서는 보험 한도를
4회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 120만 불의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약 120만 불의 거래를 무역보험 한도 30만 불로 카바를 받으면서 무역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운영자금 조달과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자, 수입자 공통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외상으로 물품을 매입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출자나 수입자,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나 수입자는 필요한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양호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입자가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수출자가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한다면 수출자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운영자금 조달과 사용을 수출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은 수출자가 수입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K-슈어 무역보험공사에서 무역보험 한도를 받는 수출보험 한도를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이 아랫부분이 추가됨으로써 수출자는 수출보험을 통해서 운영자금을 조달을 하고 운영자금을 조달을 했으므로 이 운영자금을 통해서 수입자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수입자가 외상으로 물품을 매입하고 따라서 수입자는 수출자가 수출보험을 이용을 해서 확보한 운영자금을 수입자가 궁극적으로 외상 매입이라는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결과가 됩니다. 아래 나와 있는 세 가지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첫째, 수출자는 K-슈어로부터 받은 수출보험 한도를 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양도를 하게 됩니다. 즉 보험금 청구권 양도를 하게 되는 거죠.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수출자 은행은 이 보험금 청구권에 근거해서 수출자에게 수출대금 채권을 매입하는 거죠. 즉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외상으로 공급한 수출대금 채권을 매입을 하고 즉시 수출대금에 해당하는 자금을 수출자에게 공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출대금을 상환해야 되는 만기에 수입자가 대금을 상환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보험사고가 발생된 경우이고 보험사고가 발생이 되면 수출자 은행은 K-슈어 무역보험공사에 보험금 청구를 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고 수출자에게 공급했던 수출대금 채권 매입 자금을 회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K-슈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수출보험을 통해서 수출자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그 운영자금을 수입자에게 외상으로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입자가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효과가 있는 신용보충 제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제무역 초기 거래에 수출입자가 이 수출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거래 실적이 누적되면서 필요한 운영자금 조달에도 수출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출보험 한도심사에서 수입자 신용조사가 중요한 요소인데 이 수입자 신용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자는 신용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 실적이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누적이 되면 이 수출보험 외에도 다양한 운영자금 조달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 팩토링이 그 방법이고 포페이팅 역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거래 실적이 누적되면 이와 같은 운영자금 조달 방법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역 실무 관련해서 4가지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